안녕하세요. 보드카 천망원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저는 한 9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이 수직 발사 방식의 야전 방공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장점이 많거든요. 천막 같은 터렛식 자주대공 체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론 뛰어난 물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기가 나타나면은 적기 방향으로 터렛을 돌려가지고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지겠죠. 특히 한국은 산악지대고 갑자기 눈앞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공격하는 공격헬기 혹은 순항미사일 그리고 저공 침투하는 전술기 이런 것들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란 말이죠. 물론 야전 방공 체계들이 C2A망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적어도 방공 레이더들이 미리 적기가 이쯤에서 오고 있어라고 알려주면 그 방향으로 대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만 그게 안 될 때가 또 많죠. 하지만 수직 발사 방식이라면은 표적이 어느 방향이 있던지 간에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해가지고 굉장히 이점이 많죠. 사각지대도 없고. 대표적인 제품이자 사실상 이 분야의 유일한 제품으로서는 러시아제 토르 체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제의 최고급 하이브리드 방공 시스템인 판치르가 드론과 전자전에 무력하게 깨져나갈 때도 토르는 여전히 그 활약을 이어나갔던 체계입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토르가 잡몹처럼 깨져나가는 중이긴 한데요. 그거는 러시아가 운영을 개같이 못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근데 뭐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물건을 갖다가 국방부에 이거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쥐죽은 듯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코리아에서 수직 발사 방식의 저고도 방공 체계를 개발했다길래 냉큼 뛰어가서 구경했죠. 근데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 노스 코리아였던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대체 어떻게 해서 북괴의 김정은이는 보처강 채널의 소원을 대신 들어줬던 것일까요? 1980년대 소련은 주력 레이더 방공식 야전 방공 체계였던 오사 체계가 현대전에서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오사라는 체계는 지금도 꾸준히 개량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절찬리에 쓰고 있어요. 최신형 전투기, 순항미사일 잘만 격추합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도 못 써먹을 성능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련이 오사에도 만족을 못했던 이유는 소련이 전쟁 났을 때 제공권을 확보하리라는 자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일단 소련의 항공전력 역량으로는 서방을 상대할 때 제공권을 확실히 먹고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F-15 같은 흉악한 성능의 공중우세 전투기를 우르르 몇백 대씩 굴리는 미군한테는 더더욱 말이죠. 교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소련 공군은 전선 상공의 하늘만을 목표로 둔 전술 공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요. 소련 방공군의 경우는 진짜로 오는 놈 막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야전 방공망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항공전력이 기동하는 지상군을 보조해가지고 확실하게 방공우산을 제공해줄 수 없다 보니까 지상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지켜야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기갑여단에 야전방공대대만 무려 2개씩을 몰아주는 엄청난 물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하리 많지 서방에 비해서 야전방공 체계들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저공을 갖다가 빠른 속도로 질주해가지고 눈앞에서 쓱 사라지는 저공 침투 전폭기들, 갑자기 언덕 뒤에서 갑툭튀하는 서방의 공격 헬기들도 기승을 부리던 때였어요. 이들을 막으려면 결국은 사각지대가 없고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야전방공 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이때 오사를 개발했던 니에미 서유국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이름이 대체 왜 이래? 그 아이디어는 바로 S300 같은 대형 거점 방공 체계에서나 쓰는 수직 발사 방식을 야전 방공 체계에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1990년 새로운 야전 방공 체계가 탄생했으니 바로 9K330 토르 체계였습니다. 체급은 무려 34톤으로 이전의 오사에 비해서 2배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령 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9대217 차체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T-72 전차의 차들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됐었어요. 이 때문에 수령 양용 기능은 잃게 됩니다. 대신에 체급이 커지다 보니까 좀 더 고급화된 전자장비들을 탑재할 수가 있었죠. 고성능 위상 배열 탐색 레이더랑 추적 레이더를 동시에 갖춘 거예요. 25km 거리에서 48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 그 중에서 1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들 표적 중에서 위험한 표적 4개를 골라가지고 동시에 교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쪼매난 야전 방공 체계가 충무공 이순신급 방공 구축함보다 동시 요격 발수가 훨씬 많네요. 참, 원리는 일반적인 NTU급 방공 구축함이랑 비슷합니다. 일단 미사일 4발을 동시에 날려줘요.
그러면 임무 컴퓨터가 탐색 레이더로 취합된 표적들의 트랙을 갖다가 쭉 보고 나서 미사일이 날아가야 되는 예정 코스를 갖다가 설정을 해줍니다. 그거를 미사일한테 쏴줘요. 그럼 미사일한테 그렇게 지시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된 종말 유도를 해주기 전까지는 대충 적기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로 날아가고 있어봐. 그리고 교전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 가지고 먼저 적기 근처에 도달한 미사일부터 순차적으로 추적 레이더가 종말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 각 레이더는 엄청나게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는 표적, 예를 들자면 순항 미사일이나 스텔스기 이런 것들에도 대응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현대적인 스텔스기들도 대응거리 안쪽에서는 요격 시도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보조적으로 전자광학 추적 장비를 장비해놔가지고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적기를 추적하고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러면은 전파 침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전자전기나 패시브 센서들 이런 것들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요격을 진행할 수도 있죠. 혹은 레이더가 재밍을 당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전자광학 센서를 통해 가지고 유도해 주는 것이 가능했고요. 다만 전자광학 센서가 기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건 단점이긴 합니다. 미사일은 토르의 양쪽에 달린 각각 4개씩의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가 되는 식이죠. 총 8발이 장비가 됩니다. 사거리는 12km고 최대 고도는 6km. 당연하지만 수직 발사관에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적기 발견 시에 발사하면 곧바로 미사일이 폭 위로 튀어 올라가지고 적기 방향으로 자세를 틀어서 가니까요. 여기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 장비를 갖다가 장착해 놔가지고 기동 중에도 무려 7초 정도면은 표적의 대응탄을 날릴 수가 있었죠. 이런 미사일만 쏘고 언덕 뒤로 숨어버리는 적의 공격 헬기 혹은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오는 순항 미사일, 저공 침투 전폭기 이런 거에도 원활하게 대응이 가능하죠. 이렇게 뛰어난 토르 시스템은 안타깝게도 배치되자마자 소련 국기가 내려가고 러시아 국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된 직후 신생 러시아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실시해가지고 공업이 개같이 멸망해버렸고 전 국민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대참사가 펼쳐졌죠. 당연히 이걸 만들었던 니에미 서계국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토르 시스템을 어떻게든 해외에 판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니에미 서계국으로 한 동양인이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왔죠. 그들은 바로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프랑스로부터 크로탈 야전방공 체계를 사와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중국도 소련처럼 공군이 확실하게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상군이 알아서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 교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서방의 야전방공 체계들은 소련의 야전방공 체계에 비해서 요구 성능이 엄청나게 높질 않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방은 공군이 공군의 역할을 다해가지고 지상군을 지켜주면 된다라는 교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로탈도 분명히 좋은 체계는 맞았지만 제공권이 없는 상황을 가정했을 정도로 대단한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서방이랑 사이도 안 좋아졌겠다. 러시아에서 토르 체계를 사오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1993년 중국은 토르 시스템의 개량형인 토르 M1형을 100대 정도 러시아에서 사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토르를 한번 운영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추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건이 하나 터져버립니다. 2007년 중국 공군에서 러시아제 수호이 27 전투기의 내부 부품들 봉인지를 뜯어버리고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해간 사건이 터진 거죠. 러시아는 그 즉시 중국에 대한 모든 군사장비 판매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이로써 토르 시스템의 추가 도입은 물 건너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중국은 이 토르의 엄청난 능력치에 굉장히 주목을 했고 이 토르를 카피한 물건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2015년에 등장한 HQ-17이라는 체계입니다. 물론 그대로 카피한 건 아니에요. 20년이나 지난 만큼 충분히 개량을 한 버전으로 리마스터를 한 거예요. 뭐 국내 밀덕들은 HQ-17이 원판 토르 성능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정신 좀 차립시다. HQ-17은 애시당초에 원판 위상 배열 레이더를 쓰는 게 아니라 HQ-7B에서 쓰고 있던 에이사 레이더를 그대로 갖다 박아놨다고요. 얘네는 에이사 레이더가 뭔지 모르는 건가? 못해도 토르 M2형이랑은 동급 성능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방공 체계들은 노후화가 엄청나게 심각해가지고 딱 전쟁 터지면은 한미연합 공군한테 죄다 재밍당하고 죄다 터져나갈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신형 체계가 필요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달라고 징징대니 시진핑도 주기는 싫었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북한의 방공망이 너무나도 노후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방치한다면은 전쟁 딱 났을 때 한미연합군한테 무력하게 빠빠빠 깨져나가겠죠. 그럼 최소한의 지연전도 못한다고. 그야 북한이 한미연합군을 최대한 상대하면서 지연전을 펼쳐야만 중국이 여유롭게
한반도에 진공해가지고 북한을 꿀꺽 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은 2차 한국전쟁 5가지 시나리오 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지원은 못해주고 대신에 부품 단위로 분해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준 다음에 이거 그냥 니들이 알아서 조립했어 이러고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열병식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북한 버전 토르입니다. 뭐 짧게 줄여서 북괴토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제 이 북괴토르가 HQ-17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 트레일러에 올려진 형태로 별도의 트럭이 견인하는 식입니다. 물론 토르나 HQ-17도 시스템을 차륜형 차대나 트럭 위에 올리는 방식도 있긴 합니다. 뭐 체급만 맞으면 다양한 차체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 무기는 야전방공 체계가 아니라 한국군의 랜드 체계처럼 중저고도 거점방공용으로 쓸 물건으로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전시에 기동하는 지상군을 발빠르게 맞춰서 방공호산을 씌워주는 식으로 개발하기에는 전시에 대규모 기동이 가능할지부터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포기하고 평양 같은 주요 거점으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 스텔스기 이런 것들을 상대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전차차대 같은 기동화 차대에 올려가지고 야전방공 체계로 쓰는 거를 결국 포기했냐면은 토르나 HQ-17이나 시스템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T-72 정도의 전차 차대나 대형의 차륜화 자체를 이용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의 동급 차체는 이제서야 막 나온 신형 전차인 북괴브람스의 차체 혹은 탄도미사일용으로 쓸 대형 플랫폼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당장 신형 전차랑 탄도미사일용 차체로 쓸 물건도 굉장히 부족하고 예산도 허덕이는데 야전방공 체계에 배당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동성 제로라는 단점을 알고서도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이 시스템 구성을 보면 베이스가 원판 토르가 아니라 HQ-17이었다는 게 바로 보이죠. 탐색 레이더를 보시면 토르 M1에 쓰던 탐색 레이더가 아니라 중국제 HQ-7B의 탐색 레이더니까요. 이 에이서 탐색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순항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표적들도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죠. 참고로 스텔스기인 F117보다 훨씬 더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는 표적도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르도 HQ-17로 개량되면서 동시에 추적이 가능한 표적 개수가 12개로 늘어났어요. 그중 6개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가 있고요. 에이사 레이더답게 당연히 재밍에도 강력하죠. 이 탐색 레이더 위에 달린 거는 별도의 피하 식별 신문기 안테나입니다. 이 피하 식별 안테나가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커요. 중국이랑 피하 식별 신문기를 공유하게 됐다는 거는 전시가 되면은 중국 공군 기체들을 아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니까요. 다만 이 에이사 레이더 자체는 성능만으로 보면은 토르 M2 이상급의 그런 탐색 레이더이긴 한데 탐지거리랑 중고도 이상의 표적 획득 능력은 토르 M2에 비해서 좀 처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러시아랑 중국의 환경적인 차이 때문이에요. 1990년대 이후 서방 세계에서는 스나이퍼 XR4와 같은 고고도에서도 전투기가 표적을 식별하고 유도무장을 투하해서 유도해줄 수 있는 그런 타겟팅 포드들을 개발했죠. 이것 때문에 러시아는 토르 M2에서 미사일의 도달 고도를 10km 이상까지 상승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 와서 교리가 러시아랑 조금 다른 길을 갔어요. 이런 고도에 있는 표적들은 그냥 거점 방공 체계들이 알아서 담당해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굳이 토르한테 고고도 표적을 요격해달라고 요구하진 않았던 거죠. 종합해보자면 토르는 HQ-17 혹은 토르 M2급이랑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원판 토르 자체가 높은 신뢰성, 빠른 반응 속도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흉악한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한국군의 헬기 강습 작전에는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 뻔하죠. 그리고 반응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언덕 뒤에서 빼꼼 나와가지고 와퍼 볼맛을 선사하고 가는 우리 아파치 헬기들도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재밍에 성공했다고 해도 북괴토르 같은 경우에는 백업으로 전자광학 추적 장비를 보조 유도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요격 임무 수행이 여전히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골치 아픈 물건입니다. 타우러스나 현무3 같은 그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할 테고 F-35 같은 스텔스기조차도 대응 범위 안쪽으로 접근하면은 애시당초의 스텔스기 표적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구비가 되어 있는 물건이고 전자광학 추적 장비로 스텔스기를 추적한다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스텔스기도 눈엔 보이니까. 결국은 아군의 정찰자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동이 조금 제한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위치를 캐치해가지고 여기를 우회한다든지 사거리가 닿지 않는 장거리에서 SDB 같은 장거리 유도폭탄을 던져가지고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거리가 닿는다면은 우리 킹갓 대한포병 155mm K9으로 조진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무기는 다 그러려니 하는데 솔직히 북괴토르는 좀 부럽습니다. 기동성만 추가해줬단 말이지.
근데 한국군의 입장으로서는 전시가 되면 어차피 북한의 육군 항공 전력은 부대기고 중국이랑 전쟁이 난다고 해도 중국에서 아파치 같은 물건이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런 삐까번쩍한 야전 방공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미군처럼 뭐 공군이 완전 개쩌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야전 방공에 어느 정도 투자는 해줘야 됩니다.